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한반도 선진화 재단을 아끼고 지켜오신 사랑하는 한성가족 여러분, 참으로 벅찬 제500회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이정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실이 아닙니다. 오직 우국 충정으로 온갖 역경을 헤쳐오신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쌓아 올려진 검자탑입니다. 그분들의 헌덕을 경건히 되새기며 먼저 자유와 공동체를 아우르는 시대정신의 기틀을 세우셨던 위공 선생님의 해안과 열정에 경의를 바칩니다. 더불어 2006년 창립 때부터 줄곧 재단의 기둥이 되어주신 김진현 장관님, 그리고 오늘 마침 발제까지 맡아주신 손영우 정책위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의 헌신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또 홍보에 도움을 주신 여러 언론인,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들의 땀방울 또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렇듯 차고 넘치는 보우와 성원을 떠올리면 우리 재단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또 얼마나 행운을 누리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너그러우며 함께 잘 사는 문명국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면면이 이어진
공자 세미나의 궤적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성찰과 도전을 아로새긴 정신적 연대기이며 자유와 공동체를 아우르는 길을 찾아 나선 지성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제500회 세미나는 지난 성취를 기리는 동시에 새로운 500회를 향해 다시금 닻을 올리는 장엄한 출범식입니다. 공자 세미나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이념에 닫히자 시대정신을 밝히는 지성의 발원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여러분의 꾸준한 동행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거룩한 여정과 참석하신 모든 분의 앞날에 신의 가호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손영호 총장이 500회의 기념 세미나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뜻깊은 500회 세미나에 제가 나선 위치가 못 되는데 또 발표 내용 대단히 부족할 겁니다. 너그러이 들어주시고 또 끝난 후에 또 질문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주제가 동북아 핵질서와 한국의 전략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좀 평이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핵질서가 될 겁니다. 이 핵질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적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핵질서를 유의하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발표 내용의 이론적 근거, 또 기초 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핵 환경과 동북아 핵 질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또 일본까지 핵 전략을 다룬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무장 전략이 가장 우리한테는 가장 위협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별도로 다루고 동북아 핵 질서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오늘 발표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북아 핵 질서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이 조건에 부합을 하면서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너무 급격한 변화는 또 이 보수의 가치하고는 또 맞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단계적 대응 전략을 하되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칼럼이라든지 또 뉴스에서 많이 접하겠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을 현재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미래의 진행형이 될 텐데 이 전술핵 재배치 굉장히 논쟁이 이제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이 핵무장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해야 되는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대응 전략을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이론에 대해서 한번 접하겠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사실 본론 내용보다 이 기초이론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기억에 좀 남으신다면은 오히려 오늘 발표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구소련이 1961년도 짜르 분바, 짜르가 황제죠. 황제 폭탄이죠. 이제 소위 원자 폭탄이 아닌 수소 폭탄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게 인류 역사상 최대 핵실험으로 기록이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59년 만에 이제 러시아가 2020년도에 최초 이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를 했죠. 과연 폭발력이 어느 정도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한 15킬로톤 정도가 됩니다. 15에서 20킬로톤.
그거에 무려 1,500배, 그러니까 550메가톤 단위라는 이제 특별한 이제 이 폭발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쓰는데, 이 규모가 TNT 10톤 덤프트럭으로 5천만 대분의 TNT가 폭파되는 폭발력과 같은 겁니다. 서울에 이 짜르 분바가 터지면은 서울과 수도권, 의정부부터 어디입니까? 과천 이하까지 그냥 다 증발을 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포탄이죠. 과연 이 핵포탄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지는 것이죠. 전 세계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평등한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서 핵 확산의 문제, 비확산 문제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 내용의 이제 이론적 근거는 이제 현실주의가 되겠습니다. 현실주의도 이제 전통적 현실주의와 이제 방어적 현실주의로 발전해 가면서 90년대 이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이 이제 존 뮤어 셰이머 교수에 의해서 나왔는데, 대략 다 공통점이 있지만은 특히 이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제 체제가 대단히 공격적이고 따라서 전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보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공격적 현실주의가 됐습니다. 제 발표 내용도 특히 현실주의에서 이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이 되는 것이죠. 자, 인류 역사는 이제 전쟁의 역사인데, 석기, 철기,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인데, 이 인공지능에 의한 이 무기 체제가 원활히 되려면은 이게 이 전자 수준, 이 전기 에너지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아마도 나중 미래에는 이게 핵 에너지하고 아마 접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분들이 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고대 손자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이제 전략가이자 장군이죠. 로마 시대에 이제 베게티우스 장군이 있었는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칼톤 클라우제비치가 이제 명작인 정쟁론을 이제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이클 하워드 학자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군사력이 사용을 포기한 자의 운명은 군사력을 포기하지 않은 자의 자비에 달려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제 이 발표 내용에 사실 이 주제가 핵심 결론이자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핵과 관련돼서 특히 샤를 드골 대통령을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샤를 드골 대통령의 의지로 프랑스가 독자적 핵무장을 1960년도에 하게 됐죠. 드골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이 아니다. 프랑스의 방어는 프랑스인이 손에 있어야 한다. 군사력의 기본은 핵무장이다. 우리는 핵무장을 단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 당시 때 이제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는데, 핵무장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드골한테 얘기를 했죠. 드골은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그 유명한 이제 드골의 워딩이죠.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아주 명어록을, 핵역사에서 명어록을 남기고 독자적 핵무장을 해서 프랑스가 핵 보유국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이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갖고 있으면서 독자적 핵무장을 이제 추진을 했지만은 좌절이 그때 이제 약속이었기 때문에 좌절이 됐습니다만은, 이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다. 이것도 제 발표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됐습니다. 자, 핵 전략 이론을 봐야 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상호 확증 파괴 전략. 자, 이게 아군이, 이게 우리도 이제 핵 보유국이
목표라고 합시다. 이게 한국이죠. 이게 이제 북한이죠. 자, 북한이 먼저 우리를 공격을 했다고 합시다. 핵공격으로. 그게 제1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두들겨 맞아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생존을 해서 북한 핵 보유국을 다시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핵으로. 그게 바로 제2공격이라는 러시아도 핵무기를 우리 선제에 사용하겠다. 따돌지 말아라. 라고 이제 엄포하는 핵 교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넘지 않을 선을 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23년도죠.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이건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제 넘은 것인데,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제 비확산 체제는 더더욱 무용지물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러시아의 이런 행동이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독자 핵무장을 하는 동기를 부여를 하는 것이고, 유럽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동북아에도 이제 핵박살 위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핵무기 삼각체제는 투볼레프라는 전략폭격기, ICBM은 야르스, 또 SLBM은 이제 블라바 같은 것이죠. 자, 중국의 핵 전략입니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양탄 일성, 이게 이제 모택동 시대 때 완성된 양탄, 원자폭탄, 수소폭탄, 양탄이죠. 일성, 인공위성이죠. 그래서 양탄 일성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해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에는 1000기 이상이 되는 것이고, 중국의 핵 전략 교리는 아직까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핵 교리, 공식적인 핵 교리에는 선제 공격 안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데, 뭐 거짓말이죠. 명백한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건데, 이게 좀 복잡한 용어인데 최소 억제 전략인데 이제 적극 억제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수준의 핵 전략을 이제 지금 따라가겠다는 그런 핵 전략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역시 핵을 통한 지역 주도권, 특히 동북아에서 핵을 통한 이제 주도권, 패권을 이제 갖겠다는 것이죠. 중국의 핵무기 삼각 체제는 이제 시안이라는 전략 폭격기 둥펑 시리즈가 바로 ICBM의 대표 모델이고, 이 줄랑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SLBM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핵 잠재력이 되는 것인데, 언제든지 핵 연료 주기를 완성을 했고 막대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물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핵 전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위협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의 이제 핵 정책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이스라엘은 뭡니까?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안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런 모호성, 전략적 모호성인데, 일본이 이런 거예요. Can build but will not build.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제 일본 나름대로의 비핵화를 선언한 국가로서 이제 이 모호성을 유지를 하는 것인데, 언제라도 핵 전환 옵션을 가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현재 비확산 논란을 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 그래서 미국과 원전의 협정을 개정을 해가지고서 핵 연료 주기를 확보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원자까지 우리가 도입을 하고 만들게, 이게 핵 잠재력이거든요. 아주 현명한 사실 스텝이죠. 그래서 바로 일본의 핵 잠재력 수준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일본이 이제 최근 들어서 보수화가 되다 보니까 이 헌법 성격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소위 군사 국가로서, 그러니까 정상 국가죠. 지금 비정상
규약이 일본 헌법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고,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구조의 자유권 해석을 확대하고 또 이 평화 헌법을 탈각화하는 시도가 지금 진행이 된 것이죠. 자, 일본의 사실 삼각 체제는 아직 투바수단은 만들 능력은 있지만은 실은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만드는 게 인공위성 때문에 일본은 달나라까지 인공위성을 보내고 있죠. 무인 보내고 있는데 이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이 능력은 뭐 세계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략 폭격기는 없는데 이제 전투기가 있죠. 이건 이제 미국입니다. F-35 라이트닝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ICBM은 없는데 이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현재 이렇게 일단은 지금 헌법하고 일치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투발 수단을 현재 갖고 있지만 일본의 그 군사 기술적 능력은 언제라도 핵무기 삼각 체제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북한입니다. 조금 더 빨리 해서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최근까지 이제 대략 50에서 100개인데 이제 80에서 150, 최대 150 여기까지 확보됐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현실주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거고, 또 지금 100여 개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산정책연구원하고 미국이 그 유명한 랜드 연구소, 이제 북한 안보 쪽에 이제 가장 탁월한 연구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2011년도에 그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추정을 한 게 2027년도 내후년이 됩니다. 벌써 내후년인데 북한 핵무기가 150에서 250여 개까지 보유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미 분석치를 내놨죠.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선재단 주최로 우리 박진호 교수가 북한의 핵 능력을 이제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 박 교수는 북한의 핵弾도 최대 목표치를 300여 개로 보고 그 중에서 원자탄은 200개, 그다음에 수소폭탄은 100개에서 300개까지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핵무기 삼각 보유 체계인데 ICBM은 이제 확보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대기권 재진입 문제라든지 정밀 유도 공격 측면에서는 아직 검증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은 ICBM은 확보를 했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인 이제 판단인 것이고, SLBM도 좀 부족함이 있지만은 사실 동그라미를 줄 수가 있다.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전략 폭격기는 아주 난망합니다. 보시다시피 북한이 이제 전략 폭격기가 이제 아예 이게 구소련, 이게 아주 뭐 수십 년 전 폭격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 북한 같은 경우는 ICBM, 우리 얼마 전에 전승절에서 화성 20축이 나왔죠. 이거는 지금 역대급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의 ICBM보다 더 장축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이게 대외 과시용으로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화성 25가 지금 대표 ICBM 주자고, 그 다음에 이제 SLBM으로는 이제 북극성이 오랫동안 그걸 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핵교리는 이제 북한의 핵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무력으로 영토를 완성한다는 것이고, 북한의 핵전략은 이게 핵 전략 이론인데 미국과 러시아를 이제 최대 억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제 억제 능력이 최대치에 있다 해서 최대 억제 전략이라고 하고,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최대치가 안 되니까 최소 억제 전략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군이 여러 가지 제한이 능력 면에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한 억제 전략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재앙 억제 전략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은 특별한 또 이 억제 전략의 용어를 또 쓰는 것이죠. 비대칭, 공세적 억제 전략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재래식의 비대칭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일단이 여러 나라, 이런 나라보다 오히려 가장 공격적이다, 공세적이다. 그래서 비대칭 공세적 억제 전략이다. 북한의 목표는 지금 최소 억제 전략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 나라들도 사실 원하는 게 지금 최소 억제 전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북한은 핵 보유국인가? 공식적으로 될 수가 없죠. 비공식적으로 이들이 바로 핵 보유국입니다. 비공식 핵 보유국이라고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당신들은 비공식 핵 보유국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비공식 핵 보유국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NPT를 탈퇴한 불법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파키스탄, 인도는 NPT에 애초부터 가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탈퇴한 불법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미국의 그 안보 전략에 편승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공식 핵 보유국의 자격을 받았지만, 북한은 지금 기결수 입장이죠. 범죄자 입장입니다. NPT를 불법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될 수가 없고, 법적으로. 다만 사실상 핵 보유국인 것이죠. 군사기술적으로 핵 보유국인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이 나아갈 길은 미국의 확정 억제를 최대치로 강화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주 억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자료로 참조해 줘. 그래서 이제 그 북러 군사 협력이 동북아 핵 질서에 더욱더 위험하게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의 핵 이 기술력이 지금 북한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군사 인력과 군비 물자를 지금 제공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는 더욱더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안보 전략에 대단히 큰 위험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 5단계 전략은 아까 이미 제가 결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단계는 이제 재래식 킬체인을 또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는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해구산을 강화하고, 거기에 지금 3단계도 현재 작동이 이제 개시가 되는 겁니다. 핵 연료 주기를 완성을 하고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건조를 한다는 대략적인 큰 틀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현재 3단계까지 ING다. 이 두 가지 전술핵 재배치 문제하고 독자적 핵무장이 논쟁적이지만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우리가 완벽히 갖춰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우리가 억제하지 못한다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4단계와 5단계를 마지막 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 독자적 핵무장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나중에 이 자료로 참조를 하고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이 뜻깊은 벅찬 500회 공자 세미나에 바쁜 시간 짬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우리 한성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